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안보 질서에도 이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신 우리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한반도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저는 바쁜데요. 전 죽음의 상인이어서 좋은 일로 바쁜 게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거나 김정은이 사고를 치거나 그런 바쁘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는 못 듣습니다. 제가 박사님이 안 바빠야 저희 한반도가 평안한 건데. 제가 안 바빠야 저도 평안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참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선거 때 뭐 당선되면은 당장 휴전을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끝나느냐 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젤렌스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젤렌스키 고성회담 이런 게 좀 벌어졌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트럼프와 젤렌스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크게 보면 안보 경실론자입니다. 안보는 쓸데없는 돈만 나가는 거다. 두 번째는 러브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세 번째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빨리 끝낸다. 이 세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건 푸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향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면 젤렌스키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빨리 끝내는 목적이면은 누가 이기든 누가 이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가장 빨리 끝내는 방식은 뭐냐? 푸틴한테는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전체 그리고 전쟁 이후 푸틴이 확보한 영토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쯤이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 지역 합치면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면적을 푸틴은 어느 경우든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푸틴한테 조건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 너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럼 푸틴이 쉬고 있죠. 그럼 푸틴이 얘기하죠. 또 하나 조건. 원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전쟁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알았어. 나토 가입 안 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이 러시아의 안보에 구멍이 뚫려요.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바로 러시아 심장부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면 유럽의 심장부가 뚫립니다. 폴란드, 독일이. 그 길이 열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불행이에요. 자, 그럼 푸틴 조건은 두 가지예요. 지금 나 영토 가질 거야? 나토 가입 안 돼? 트럼프 대통령 알아서 들어줄게. 그럼 푸틴은 가만히 있죠. 이제 좋았어. 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젤렌스키잖아요. 원했던 나토 가입도 안 된다고? 영토 5분의 1 뺏긴 걸 그대로 인정하라고? 그럼 못 받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내가 지원해준 돈 내놔. 히토류 광물 협정 절반 내놔. 그럼 우리 어떻게 도와줄 거야? 야 안전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내가 투자하는데 푸틴이 들어오겠어? 이거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소리 테이블에 앉아 싸웠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거기에 도장 찍고 가면 영토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한데? 광물 절반 뺏겨? 안전보장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도장 찍고 가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돌 맞죠. 얻은 게 없으니까. 얻은 거 없죠. 매국노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도 알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도장을 찍고 가는 순간 젤렌스키는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약간 좀 그래서 세게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안은 이거예요. 자, 푸틴 건 들어줬어요. 젤렌스키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협박이죠. 무기 안 줄 거예요. 이미 뭐 그 사단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무기 안 주고 정보 안 줄 거예요. 그럼 끊겨요. 바로 전세가 뒤집히잖아요. 젤렌스키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어차피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민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워싱턴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오는 거랑 한번 붙고 나서 오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한번 붙고 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지지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잘했어. 감정적으로. 통일해도 시원하게.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대중의 심리라는 게 잘했어. 심지어 젤렌스키의 정적들도 젤렌스키 욕을 못 해요. 국민들한테 욕 먹으니까. 잘했어. 트럼프 상대로 그렇게 세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뭐 유럽은 쉽지 어떻게 돼요? 않겠죠. 네. 우린 네 편이야, 젤렌스키. 왜냐? 푸틴이 이긴 상태로 휴전하면 위험하거든요. 버릇 나빠지니까. 근데 젤렌스키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알았어, 협정하러 갈게.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서 하지. 그 다음에 나토는 또 뭐라 그래요? 지원인데 잘했어. 그런 다음에 근데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 그러잖아요. 네.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한 절반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자체 수행합니다. 한 25% 정도를 나토, 20에서 25%를 미국이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하는 20%가 결정적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며칠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찍는 날이 지금 11일이잖아요.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쿠르스크 전선이 뚫리잖아요, 지금.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맛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정보 줄게. 이제 한번 맛을 봤으니까. 또 완전히 뚫려버리면 미국도 부담이 있죠. 너 때문에 뚫렸어. 네 책임이야. 그럼 이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편하게 했지만 이게 불편한 국제정치의 진실입니다. 선악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센 놈이 지배하는. 그리고 오로지 자국의 이해관계. 트럼프가 냉혹해 보이지만 맞거든요. 자기 전쟁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가 아니 세상에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수천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남의 전쟁에 돈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있는 돈, 들인 돈 회수하고 가능하면 이자까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시간이 걸리든 말든 종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태가 젤렌스키는 종전이면 끝나는 거니까 휴전. 종전과 휴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째 일항이 뭐냐? 땅 따먹기로 싸우잖아요. 영토를 합의하는 거예요. 5분의 1 뺏겼는데 합의해야되잖아요. 두 번째 포로 교환. 그 다음에 관계 개선. 피해 보상 이런 거거든요. 1조에서 합의가 안 돼요. 영토. 근데 휴전협상은 일단 스톱. 그러니까 종전협상에 도장을 찍는 순간 5분의 1을 포기하는 거지만 휴전협정은 트럼프가 원하는 싸움은 끝이지만 영토는 합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53년 7월 27일 이후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하는 거죠. 이제 생각을 바꿨죠. 어차피 트럼프가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근데 종전을 아니고 휴전하자. 푸틴은 이 상태에서 종전 내지 끝내는 걸 원하죠. 완전하게. 그러니까 아마 셋을 만족시키는 건 종전협정 같은 휴전협정, 휴전협정 같은 종전협정. 이렇게 빠르게 흐름으로 갈 거다. 그러나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왜냐? 마지막까지 영토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점령할 능력도 없고 유지도 못하고 그걸 나토가 봐주지도 않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강제 휴전 또는 강제 종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푸틴하고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통적인 안보 외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좀 무너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유럽과 좀 대척점에 있고 이 전통적인 그런 질서가 무너져서 이 큰 질서가 좀 변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냉전 이후에 진영은 깨졌어요. 진영이 깨졌는데 진영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느슨하게. 지금 신냉전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 냉전 때는 보세요. 글로벌 공급망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 공급망, 하나는 사회주의 공급망. 이 둘 간에는 거래가 없어요. 지들끼리 살아갑니다. 두 번째, 둘을 뭉치게는 이념이 있었어요. 이념적 세멘트가. 근데 지금 공급망 하나잖아요. 지금 이념적 진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시청자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아, 공산주의 아닙니까? 러시아는 일방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둘 다 소련이었어요. 러시아 공산당은 야당으로 아주 쪼그라들어서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당수가 주가 높습니다.
제가 소련 유학을 90년 초반에 갔는데 그때 당수가 주거노프였거든요. 지금도 공산당 당수예요.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은 거의 여당 어영 정당이고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푸틴은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고 러시아도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같은 소련이었고 우리하고는 그냥 똑같은 국가일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의 서바이벌, 생존이에요. 지금 미국의 GDP가 전 세계 40%를 넘었다가 지금 25%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4분의 1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하얀곡선. 그렇죠. 이걸 바이든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함께 컴투게더 동맹연대 같이 연대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 진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없는 진영을.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자 그랬던 거고 트럼프는 돈 내라. 가져다가 자기들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식만 다르다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생각에는 진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토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신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가 원래 국가들이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2%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1%만 썼어요. 대부분. 전쟁 소련이 무너지니까 전쟁 이제 안 날 거야? 먹고 마시고 복지에 쓴 거죠. 이제 방위산업 줄이고. 근데 미국은 계속 역할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게 억울한 거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2%를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5%까지 올리래요. 5%, 자기들도 5%안 내거든요. 대한민국이 2.5%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했어요. 마크롱이. 미국 없는 세상 대비해야 돼. 야 3.5%까지 가자. 어마어마한 겁니다. 3.5%면 허리 졸라 매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친하려는 게 아니고 유럽의 방위를 유럽에 맡기고 완전히 버리진 않죠. 그리고 자기들의 드리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겠다는 거고. 그럼 푸틴하고 왜 친한 척하느냐? 러시아에 먹을 게 많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에너지 패권입니다. 알래스카.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친하는 것도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세계 천연가스 소개 부국이잖아요. 이것도 관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는 러시아에 훨씬 많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잖아요. 이거 모두 싸워서 장악한 거거든요. 여기 싹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아 거기 다시 읽어야 되니까. 여기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나머지는 농업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에요. 인구도 많이 살았고. 그럼 여기가 훨씬 많이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본토 자체의 남은 지역은 생각보다 재건 사업이 여기에 비하면 아니 남한 면적을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적이죠. 여기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피하 구별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의회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죠? 동맹국들이 경제적으로는 적성국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뻐서가 아니고 자기한테 만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푸틴 바로 버릴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약자인 젤렌스키는 힘으로 주저앉히고 푸틴은 어쩔 수가 없으니 인정해주고 그리고 전후에 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뭐 철저한 그 계산을 다 하고 접근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런 트럼프도 보면은 사실 이뻐 보이진 않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미국은 기축 통화가 없다면 파산 상태인 거예요. 35조 달러를 어떻게 국가 부채를 지금 시캐스터 자동 예산 삭감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30조 좀 넘었던 국가 부채가 바이든 시기에 4, 5조가 늘었어요. 지금 상한선, 부채 상한선이 지금 1조 달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제 물 넘치면 예산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막 대량 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 뭐 여기저기 막 동맹 구별 없이 그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급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보면 매우 거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트럼프 나름대로 생각은 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거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북아 정세가 좀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러시아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관측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올 수도 있다가 아니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어차피 러우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네. 휴전이든 종전이든.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푸틴은 반서방주의자예요. 푸틴 대통령이 KGB 출신인 건 아시죠? 네. 국가정보원. 동독에서 근무했거든요. 소련 망할 때. 동독에서 소련이 몰락하는 과정, 수십만 명의 소련군이 철수하는 굴욕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소련의 위상의 부활을 노려요. 슬라브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서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으로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미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도 연결하고 믿을까 말까? 그 소련 시기에 저 위험한 불곰이 북극곰이 아닌데 어쩌면 착한 곰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깨진 거죠.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어요. 원래 유럽은 서유럽은 항상 동슬라브족,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뚫리면 안 되니까 지금 도와주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러시아는 유럽의 영원한 불신을 샀죠. 푸틴 살아생전에는 유럽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면 이제는 경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손을 잡아요? 자기들 재건 능력이 산업 능력이 없는데 에너지는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돈은 벌 수 있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 잘하는 우리나라가 필요하네요. 당연하죠. 일본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한테 기회입니다. 트럼프도 들어가려고 할 거고.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첨단 정밀, 전자, 가전, 자동차, 경공업.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왜 러시아의 국민 음식이었어요? 자원 팔아서 먹는 걸 사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러시아는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건을 누가 하겠어요? 유럽에서는 막 들어오기 힘들죠. 척졌으니까 당분간은.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일본도 살상무기 지원 안 했어요. 한일은 관계 개선이 가능하죠. 일본도 파격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북방 도서 문제까지 해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 러시아 미래가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푸틴이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 동방에 뭐가 있느냐? 시베리아 극동에 어마어마한 자원. 그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수천 킬로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거미줄처럼 이 물류망. 이걸 활용해서 극동에서 러시아 미래를 찾겠다는 게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그때 북한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이 되겠습니까? 한국이 되죠. 전쟁 전에 우리 사이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일본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일본이 기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일본은 미일동맹이라는 우리보다 더 강한 본드가 있고 북방 도서 문제가 있거든요. 금제가 걸림돌이 될지 촉진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다. 그리고 훨씬 더 서로 윈윈한 관계를 가졌다. 우리는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한 거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자원, 교통망.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모든 배들은 숙명적으로 적도를 통과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물라카이앱 지나서 인도 지나서 스웨즈로 넘어가거든요. 그건 배가 크면 스웨즈 못 가요. 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봉 지나서 남아프리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배는 적도라는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적도는 더워요. 습해요. 염도가 많아요. 그럼 여기로 못 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정밀한 것들. 이것도 다 비행기로 가야 돼요. 근데 TSR 육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철도로 가면은 2주면 스페인까지 가요. 유럽까지. 근데 북한은 적도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미래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석유부터 가스부터. 우리 K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나로 1단 로켓도 러시아가 줬어요. 미국은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쓰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사거리 500에서 한 800 정도 되는. 이거하고 북한의 KN-23. 그 다음에 우리 현무 미사일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네요. 왜 기술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이 안 주는 기술도 우리가 받았어요. 전략 기술은 서방도 안 줘요. 나로 일단 놓게 공짜로 준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없었으면 오늘 누리호는 못 날아다녀요, 하늘을.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윈윈합니다. 윈윈. 전쟁이 끝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고 러시아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라는 통로를. 그거는 꺼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푸틴도 말했어요. 지난해 6월 달에 평양 가서 북한하고 준 군사동맹 맺으면서 우리 놀래게 했지만 가기 전에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계속 저쪽에서 시그널이 와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지 마라. 지원 안 했어요. 뭐 일각에서 우리가 뭐 155mm 포탄 지원했다. 그건 우리가 관계 없는 거예요. 미국이 쓴 재고를 우리가 채워준 거고 우리가 직접 지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러시아도 양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냉혹한 게 국제 질서 속에서는 우리 국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후 국제 질서 이제 전후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북방 공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왜냐? 북방 공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탈냉전 이후에 최고의 외교 정책은 뭐냐? 북방 정책이라고 그래요. 노태우 정부 때. 한중 수교에 있잖아요. 한소 수교에 있잖아요. 동유럽 나갔잖아요. 대우 지금은 없지만. 중앙아시아 개척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온 거예요. 북방은 우리의 미래예요. 태평양 해양 세력의 해양에 근거해서 왔다면 이제 미래는 북방이에요. 북방과는 관리해야죠. 우리 문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문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에 미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을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 잠시 화면으로 좀 보고 오시죠. And countless other nations charge us tremendously higher tariffs than we charge them. It's very unfair.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언급하면서 관세가 4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좀 마타도라고 보이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맞게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미가 FTA인데 그렇죠. 서로 무관세인데 무슨 4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일본 발빠르게 트럼프한테 달려갔죠. 좋아하는 선물 다 풀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등 맞잖아요. 방위 벌려 관세 폭탄 이시바 화났어요. TSMC 회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 입세지게 했죠. 뭐 1,000억 달러 해서 뭐 합쳐서 1,600억 달러 즐거워했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대만이 우리 훔쳐가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특징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세게 후려쳐서 상대를 제압한 다음에 굴복을 시키는. 근데 좀 야비한 방식이 강자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푸틴처럼 원하는 거 들어줍니다. 약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자의 상처를 파고들어서 굴복시키게 하는 비명을 지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해요. 약자한테 강자한테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고 없으면 안 되고 북핵 위협이 있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숫자는 안 중요해요. 내가 지켜주고 있지? 근데 왜 니를 돈 벌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만 그 한국 얘기를 하면서 이 군사적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이 얘기는 일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방위비 문제를 꺼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 트럼프 청구서 날라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는 문외한이에요. 그리고 문외한인 걸 즐겨요. 관심 없으니까요. 주한미군 한미 상호 방위조약 동맹이 탄생한 배경은 6.25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한미 동맹의 목적은 주적은 북한에 대한 억지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입니다. 이게 냉전기예요. 근데 냉전이 깨지면서 이게 형해화됩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주적이 북한만이 아니다라고 깨지고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를 벗어나는 게 노무현 정부 때예요. 우리가 이라크 파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한미군은 성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 됩니다. 오바마 정부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로 돌아갈 거야? 리밸런싱. 미국의 해외 전력을 재균형할 거야? 위협이 사라진 유럽에서 전력을 뺄 거야? 셰일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니까 중동도 안중해. 여기도 뺄 거야? 다 빼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적이 생겼어. 중국을 잡을 거야. 그게 피보트 에이시아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코가 석자였어요.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거의 박살 났거든요. 제2 정말로 공황이었거든요. 중국을 잡을 시기를 잊어버린 놓친 거예요. 중국이 더 커져요. 그때가 중국이 미국 GDP 50% 넘을 때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예요. 일본은 50%일 때 주저앉혔어요. 플라자 합의로 엔고로.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피보트 에이시아 이걸 더 넓혀요. 인도퍼시픽으로. 인도태평양.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쳐요. 갑자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 인도가 중국의 왼수니까. 바이든 때 트럼프 정책 다 폐기했지만 인도퍼시픽은 잘했어. 승계했어요. 지금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바쁜 거 처리하고 나선 중국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미국의 국익은 주적은 중국입니다. 수정주의,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니까 미국의 GDP 50% 넘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국 GDP의 75%, 6%까지 갔다가 지금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68, 9%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더 주저앉힐 거예요. 50% 이하로. 그러면 지금 싸움은 목표는 중국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왜 있느냐?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인 거예요. 그게 사드예요. 사드 미사일오니까 이 레이더 탐지 범위가 중국까지 가고 중국이 경로하고 코피 터지게 서로 싸웠잖아요. 우리가 피해 많이 봤죠. 지들도 피해봤어요. 지들도 이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주한미군이 바로 목의 비수거든요. 일본은 섬이잖아요. 한 6만 명 있어요. 한 5, 6만 명. 주한미군 28,500명. 유럽에 9만 명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겠죠,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해상에서 충돌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하는 게 뭐냐? A2AD 전략. 안티 억섹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거든요. 미국은 본토가 뭐니까 미국 영화 보면 일단 항공모함 나오잖아요. 해상 전략이거든요. 이게 오면 이걸 해상 원거리에서 격퇴한다가 얘기고 미국은 해상력을 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충돌하면 여기서 충돌할 거예요. 해상에서. 근데 육상은요. 육상은 여기 주한미군이 이 정도 있으면 육상의 비수가 지금 여기에 캠프홈브리스 평택에 있는 주력군들이 탱크 타고 쭉 가면 한나절이면 만주까지 가거든요. 베이징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이면 가요. 이게 얼마나 견제력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대중국 견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널 지켜주고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거죠. 주한미군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견제력. 그리고 이 견제력이 있으면 지금 주일미군기지 후방기지 7개의 주일미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유엔사 그다음 주일미군 이게 신속하게 부산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억지력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중국군을 이 동북 방면에 묶어둘 수 있는 게 주한미군이거든요. 이 생각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 하니까는 공화 민주당이 합치면서 28,500명 이하로는 못 줄이게 의회에서 합의를 해놨어요. 제동장도 걸어놨어요. 근데 28,500명은 아니에요. 왜냐 이제 순환 배치여서 미국 본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그보다 작아요. 그러나 미국 의회 주류 정치권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지켜주니까 너네 돈 내야 돼? 이 얘기는 틀린 거죠. 자기들 국익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요구할 거예요. 더 중액을. 그건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하도 떠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 100억 달러 달라? 그럼 주한미군 월급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용병이죠. 이때는. 불가피하다. 올리는 건. 그러나 무한정 올릴 수 없고 현재 한미 협의에 따르면
줄 수 있는 항목도 제한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주고 있는 돈도 주한미군이 다 못 써요. 그래서 매년 수천억 원이 이월돼요. 이월돼.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짓는데 우리가 들인 돈이 거의 100억 달러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 대규모 기지가 캠프 험프리스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어요. 와서 이러고 갔어요. 여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당선 후 바로 연결한 것도. 그럼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은 반드시 요구할 거다. 때로는 방위비까지 국방비까지 올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2.5%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일본도 이제 2%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내고 있었고 분담금도 충분히 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단순한 그 우리가 지켜주니까 너네 방위비 올려라 이것 이외에도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 지점에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뺄 수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훨씬 남아요. 좀 트럼프가 이 말을 좀 들어야 될 텐데요. 볼 거예요. 아마 저 좋아할 거예요. 그럼 나 나갈 거야. 그럼 바지 가랑이 붙잡고 나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가려면 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배짱을 튀겨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부터 이제 자립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남의 힘에 의지합니까? 역사에 이렇게 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이 매일 청나라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조사해요. 그럼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편하겠지만 왜 그랬어? 힘을 키우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이라는 건 아주 안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는다고 안 가겠어요? 그럼 그때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도 우리도 동맹을 유지하는 게 지금도 과거도 향후에도 유리하다. 그걸 가지고 바게닝 파워로 서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트럼프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다들 관심이 있었던 것이 과연 김정은 언급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후순위로 좀 밀려난 겁니까? 그때 아무도 언급 안 했어요. 러우 전쟁도 언급 안 했고요. 안보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관세 정책 지금 성공하기 힘들다. 관세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바이든은 안 쓰고 왜 오바마는 안 쓰고 클린턴은 왜 안 썼을까요? 관세를 올리면 상대방이 같이 올립니다. 그렇죠. 그냥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는 국내 정치에 연결이 돼요.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제 정치는 서로 국내 정치가 평온할 때 신경 쓰지 국내 정치의 위기에 몰리면 국제 정치 신경 안 써요. 우리 국내 정치 이러니까 국제 정치 신경 씁니까 지금? 지금 신경 쓸 그렇죠. 겨를이 없죠. 캐나다 맞으면 캐나다는 국민들 때문에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거고 멕시코 맞으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꼬리 안 내립니다. 죽이지 않는 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경제에서.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관세 올리면 관세 안 맞으려면 여기 와서 공장 지어. 그럼 관세 안 매길게.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거든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와서 한번 해봐. 근데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불법 이민자 내쫓겠대요.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내쫓으면 물가 더 올라가요. 그동안에 미국 경제를 좀 버텨왔던 거라고 또 분석이 있는데 이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있는 거 아시죠? 외국인 노동자. 지금 어뢰 현장에 외국인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꽁치 고등어 못 먹어요. 그다음에 농촌, 저도 친구가 농사 짓는데 태국에서 오신 분들 2분이 도와주고 있어요. 딸기농사 짓는데 못해요.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아예. 저희 뭐 식당만 가봐도 식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 가면 서빙하는 분들 다 외국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럼 다 나가라. 그럼 감당하면 돼요. 자, 식당 물가값 2배 오르고 고등어값 2배 오르고 음식값 올리고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편익을 다 취하면서 반외국인 정서 만들고 지금 트럼프가 그거거든요. 경제라는 건 유기적인 거예요. 왜냐?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럼 저액 노동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길 어느 정도 뭐 그 과도한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반외국인 노동자 혐오 정서로 이끌어가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경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저도 뭐 미국에 있는 지인들 연락해 보면 겁난대요. 물가 올라가는데.
정말 겁이 난대요. 지금 하루하루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의회 연설에서는 안 보고 뭐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경제 얘기만 하잖아요. 경제 얘기만요. 우리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잘하고 거. 있다. 그런데 민심은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유권자는 사냥꾼이 오래 기른 사냥개, 아주 친밀한 사냥개인데 하루 이틀 밥 안 줬다고 사냥꾼 손을 무는 게 유권자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 민심은 이게 민생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참거든요. 안 참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증시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뭐 개혁을 하려면 고통이 필요하다. 그럼 저도 대통령 하겠네요. 10년 동안 고통 그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민심은 그걸 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연설은 트럼프의 의중, 경제에 방점을 두고 안심을 시키려는 거기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뿐만이 아니고 모든 안보는 뒤로 지금 밀려난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 때도 대북 정책 로드맵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두 달 만에 어떻게 대북 정책 로드맵을 만듭니까? 준비 단계다.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미 FS 훈련, 프리덤 실드 훈련 10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트럼프 생각이 아니고 바이든 정부 때의 로드맵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몰라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면 대북 정책의 근간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어떻게 반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현재는 바이든 정부의 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2기 국방 정책을 담당하게 될 이 엘브리지 콜비가 그 국방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인데 상원 회의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일 3국 이 협력이 계속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조금 농담 하나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어요. 미국이 제일 흔들리잖아요 지금 동맹에 대해서. 그런데 우려했던 바이든 정부 때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걸 깨지 않을까. 근데 콜비 말은 오히려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런 거죠. 그럼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중국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억지로 그냥 강요한 게 바이든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니셔티브를 했거든요. 뭐 저는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근데 미국도 한미일을 묶어놓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중국 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깰 이유가 없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럼요. 한 틀에 있는 게. 왜냐하면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일이 안 되니까 항상 이게 골머리 아팠거든요. 오죽하면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의 때 한미일 나 오늘 제일 행복한 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셋이 손잡고. 유럽은 집단 방위가 됐잖아요. 나토가. 여기는 안 되고 양자 동맹만 있거든요. 미일, 한미, 미 필리핀, 미 태국 다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한미일 소다자만 되면 한숨 푹 쉬거든요. 한숨 놓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도 현재까지는 한미일 협력 체계는 가져가려는 것 같다.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이제 각계 문제에 가서는 개별 문제에 가서는 그때는 또 트럼프 방식이 나오죠. 이제 예를 들면 북한과의 협력 관계에서 지금 미국 측에서 그랬어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거다. 안심하라. 못 믿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미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킨 적이 있거든요. 훈련은 중단하면 안 돼요. 이번에 포천에 오폭 사고 났던 것도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사고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숙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기강회의. 그렇죠. 엄밀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럼요. 사건이었어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도 중단했거든요. 이것까지도 거래로 삼았거든요. 이기 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주적 완전히 다른 나라 통일도 안 할 거야 민족도 아니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리한테 중재자 역할을 부여할까요? 안 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문재인 정부 중재자 역할을 한번 경험해봤는데 재미 못 봤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럼요. 실패했으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네. 김정은이랑 직접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지금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그걸 막는 게 우리의 임무지. 뭐 우리 뭐 쟤들이 알아서 패싱 안 해줄 거야? 그건 아주 나이브한 거예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막아야 되는 거지. 구조적으로는 패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일까지 지금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포천 사고 때문에 뭐 실시간 사격은 안 한다는데 어찌됐건 어제도 북한이 그 10일이죠. 이 뭐 미사일 그 도발도 하고 했는데 유독 이 한미 군사 훈련에 엄청나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뭡니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연합훈련을 하면 우리도 맞대응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다 넘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돼요. 자, 연합훈련하면 항공기 전투기가 뜨잖아요. 평양까지 몇 분 안 걸리거든요.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훈련하다가 바로 그렇죠. 실전으로. 그러면 저쪽도 동일하게 떠야 돼요. 근데 얘는 비행기 뜰 기름이 없거든요. 못 떠요. 불안하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협박도 하고 사정사정하는 게 옛날에 군사협의 때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대들긴 하지만 옛날에 과거에 팀 스피릿 훈련 70년대 80년대는 한미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 저쪽은 대응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듯이 조용해요. 탄알도 다 회수하고 전방에 심지어 총구에 봉인까지 합니다. 방아쇠. 왜냐 잘못 방아쇠 당겼다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빌미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깨질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야 방어 훈련인데 너네 왜 그래. 군사에서는 방어가 더 그게 없는 거예요. 훈련하다 넘어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북한은 대응을 못하니까 한미연합 훈련하면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대응은 못하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벙커에 숨어야 되고 바로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뭐 사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드론으로 죽이는데요. 돈 전쟁이에요, 사실은. 드론 전쟁이 아니고 돈 전쟁이에요. 누가 돈을 많이 쓰느냐예요. 북한 돈이 있나요? 돈 없어서 해킹해갖고 군사비 충당한 판인데. 그래서 북한은 그런 면에서 이해할 만하다. 대응을 못하니까. 박사님 여담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워낙 북한 쪽에 정보통이시니까 비상계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하 벙커에 숨었다는 사실입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왜냐 비상계엄에 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비상계엄에 벙커에 숨었으면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알 텐데. 저도 북한 민주화운동하고 탈북민들하고 탈북민도 구조하고 하면서 첩보라인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북한에 일반적으로 놔두는 얘기들입니다. 통화가 되니까. 그다음 단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북한 일반인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일거수일투족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누구랑 밥 먹고 벙커에 든 거 알아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뉴시스 부장님이시죠? 네. 모르잖아요. 예. 언론사 부장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개연성은 있죠. 왜냐? 북한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우위니까 뭐 핵탄두가 있잖아. 그럼 푸틴 벌써 핵탄두 쓰고 끝낼게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딱 꼬리 감추고 딱 바짝 엎드렸어요. 딱 공격하기 좋은 소재인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좋은 소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이 불안하면 자기들도 불안하고 첫 번째. 그리고 여러 얘기 나왔잖아요. 북한의 매우 강경한 대책들이 준비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활짝 놀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도 처음엔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탄핵을 보면서 야 저건 뭐 나쁜 뭐 이게 아니고 대통령을 저긴 쫓아내네. 뭐 임기가 뭐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패션을 봐요. 신발, 건물이 왜 이렇게 자동차가 저렇게 많아? 조풀싱 하는데 사람들 그걸 보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물 안 보여줘. 이번에도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사람 보이는 것만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김정은은 숨어야죠. 김정은 오로지 하나의 일심만을 위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니까 이게 무력 충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숨을 수밖에. 숨었다가 아니라 숨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북한의 핵 보유 이 부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하노이 때보다는 더
어려운 이 비핵 함수를 풀어야 되는 과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정은은 상당히 한껏 그 협상력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빅딜을 더 큰 빅딜을 해야 되는데 이 비핵화 합의까지 가려면 더 큰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비핵화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빅딜, CVID, 검증 가능하고 이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 완전한 비핵화예요. 이게 빅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걸 가야 돼요. 근데 김정은이 그거 하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해놨고 헌법에도 박아놨고 핵무력법까지 만들었고 러시아하고 핵 동맹까지 사실상 맺었는데 거기다 우크라이나 비핵화하고 코피 터지는 거 봤는데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남는 건 스몰딜입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해. 여기서 동결해. 이거 프리징 동결입니다. 왜? 더 하게 되면 미국을 공격하니까. 그다음에 근데 너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영변 핵단지라도 없애. 감축. 그러니까 핵 군축국은 핵 군비 통제. 요겁니다. 요건 스몰딜이에요. 그럼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우리 입장은요. 저것들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 우리 공격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안전하고 우리만 힘들어져?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요. 나쁜 짓 하고 버티니까 핵무기 가지네? 나도 해야지. 핵질서가 깨져요. 이 스몰딜은 미국이 받는데도 부담스럽고 우리는 절대로 반대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 노딜은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시간만. 아예 그냥 노딜은 판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이 시나리오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노이 때에 비해서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핵 프로그램을 늘려놨고 그러면 일단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 능력을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 공격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시간을 주면 가져요. 여기서 막는 게 중요하죠. 그럼 김정은은 시간이 있느냐? 김정은도 시간이 없어요. 북한 경제 최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1달러당 북한 원 8,000원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2만 원이 넘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우리를 치면 1달러에 4,000원, 5,000원 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는 3만 원도 갔어요. 우리가 1달러에 4,000원 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 망한 거예요. IMF 때도 2,000원 안 넘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뭐 빈자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만들었지만 그걸 핵무기의 저주라고 그래요. 핵무기는 유지 보수 운영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핵탄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운반하는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합치면 미국이 매년 대략적으로 400억 달러쯤 써요. 핵무기 관련 유지 보수에만. 빈자의 무기가 아니죠. 미국이 한 5천 개 정도 핵탄두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시진핑이 대들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건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일 재밌는라기보다는 파키스탄 핵무기 가지고 있거든요. 전술핵 수준이에요. 그런데 홍수 하나에 나라가 절단나잖아요. 인프라 같은 데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국방비도 핵무기로 다 들어가니까 불균형적이거든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핵무기 쪽에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죠? 인민군 30% 영양실조. 군대 가면 배우는 거, 농사 짓는 거, 축산, 그다음에 낙농업.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민군의 대부분은 농사져요. 그런데도 영양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하노이 때 해서 성공했어야 되는데 경제는 계속 가중되거든요. 러시아하고 밀착을 해봤지만 도움이 됐다면 왜 달러가 올라가겠습니까? 러시아하고 밀착하니까 중국이 삐져서 북중관계 나빠져. 중국이 북한 교역의 2023년 기준으로 98.3%거든요.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모든 게 지금 꼬이고 있어요. 스텝이. 그럼 북한도 원해요, 협상을. 트럼프도 빨리 문제를 진정시켜야 되고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합의안이 안 나오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처럼 파격적인 탑다운은 쉽지 않다. 김정은이 안 나올 거다. 한번 당해봤어요. 뭐 판문점까지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서로 김정은은 보다 확실한 개런티, 보장을 원할 거고 그러려면 탑다운 같은 바텀업, 긴 실무협상, 간보기를 통해서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2025년에
2018년, 19년 같은 드라마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네. 빅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빅딜 같은 스몰딜의 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네. 우리는 이제 모든 가능성, 빅딜, 스몰딜, 네. 노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의 대비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서 협상한테 둘이 앉을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특히 김정은이 조심할 거예요. 일단 하노이에서 60시간 기차 타고 갔다가 그거 기대하고 간 거거든요. 깨졌잖아요. 네. 그다음 이번에 젤렌스키 불러다 놓고 공개적으로 더 깨지잖아요. 사실은 하노이의 공개 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은 훨씬 더 확정적인 99.9% 만들어진 회담을 나가지. 더욱더 돌다리를 두드리겠죠.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1차 때보다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얽힌 문제도 많고. 박사님께서 제가 또 좀 눈길을 끄는 말씀하셨는데 평양에 그 미국 대사관을 설립하는 거 이게 북미 수교까지 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임기 이제 4년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 모든 꿈이 평양의 미국 대사관, 북미 수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를 해야 되고 그럼 북일 수교가 되고 그러면 수백억 달러의 수교 배상금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북미 수교했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포섭이 되다는 거고. 그럼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김일성도 알았고 김정일도 알았고 김정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김정일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협상을 하고 싶었고 근데 김정은은 핵을 가지면 협상력이 더 커지니까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판이었죠. 이 소부화처럼 여기다가 병에다가 이 손을 황새가 물고기를 이 안에 있는 걸 물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탕을 잡고 있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놔야 빠져나오죠.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나 북중 간의 지나친 의존은 김정은 정권에게는 김일성 정권에게는 김정일이 항상 부담이었고 항상 거리가 있고 북러 관계는 주고받을 게 없고 오죽하면 2021년 북러 코로나 시기에 교육 관계가 4만 불밖에 안 돼요. 안 돼요. 북미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절실히 알고 있어요. 이게 미래라는 걸. 신냉전외교 북러 북중 관계 잠정적인 거고 김정은이 원하는 신냉전은 오지도 않아요. 그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정일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북미 수교를 원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핵이 걸림돌로 김정은은 이게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서만 돌파구가 생기면 가능하다. 그러면 남북관계 우리 보고 전쟁한다는데 그때 얘기가 달라지죠. 북미 관계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서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겠죠. 왜냐? 트럼프는 돈을 안 내니까. 돈은 어차피 우리하고 일본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때는 김정은도 입장을 바꿀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임기 내에 과연 어느 수준까지 비핵화 합의가 되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러나 거기서 물꼬만 터지면 제가 보기에 북미 수교도 가능하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일단 그렇게까지 미국의 최고위 결정권자하고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년의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라고 할 거예요. 김정은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북한 위기론자거든요. 북한 내 모든 징후로 봤을 때 여기서 김정은이 이거 뉴시스 보나 모르겠네요. 꼭 봐야 되는데. 저희 스크랩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아마 앞으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야노스의 양면이에요. 웃다가 안 되면 때립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기억나시잖아요. 협상했지만 안 되면 야, 거기 폭격하면 안 돼? 그래서 화들짝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안보자기들이. 이란도 그러잖아요. 하마스도 지금 강력하게. 젤렌스키를 거의 무기까지 안 주잖아요. 그건 폭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건 마지막 기회고 그리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무슨 수를 쓸지 트럼프도 모른다. 그리고 이게 김정은에게 마지막 기회다. 오히려 트럼프가.
거래 중심적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에게 향후 기회는 없을 거고 더 북한의 위기는 심화될 거다. 모든 독재는 내부에서 붕괴해요. 박사님 요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저 사진 보시면은 그 북한이 얼마 전에 8일 날 공개한 사진인데 김정은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 저게 이제 북한에서 건조 중인 어떤 잠수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건조 능력을 좀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5촌트급에서 8촌트급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딱 공개한 걸 보면 지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자유날개, 그 자유방패 연납 훈련을 앞두고 딱 엄포형으로 한 것 같은데 북한의 핵 그 잠수함 능력 좀 올라가 있는 건 맞다고 보시는 거죠? 한국은 핵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한국의 강아지들은 집에 가서 보면 저녁에 핵거리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저걸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지구상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5나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중에 중국은 아직도 속된 말로 삽질해요. 기술이 떨어져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중국은 이 잠수함 은밀성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은밀성 극복을 못하고 원자로 문제 해결을 못해서 심지어는 물속의 경운기라 그래요. 다 들켜요. 심지어 일본한테 들켜갖고 강제로 부상한 적, 그건 최고의 치욕이거든요. 너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잠수함을 안 들키면 정말 무섭지만 들키면 깡통이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5,000톤급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중국은 이것도 힘들었으니까 헤매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독한에서 중국 잠수함 침몰했다는 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자, 5,000톤 이상으로 보이고 크기를 봐서 원래 핵 추진하려면 5,000톤 이상 돼야 돼요. 더 작은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핵 추진이 애들 장난이에요. 세계 5나라만 하는 걸 북한이 한다고요? 조선업도 형편없는데. 세계 최고의 핵 강국 중에 하나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샤를르 드골 항공모함을 만들었거든요. 핵 선진국 핵 잠수함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원자로 문제가 있어서 다 만든 항공모함을 반으로 쪼개갖고 다시 이어붙였어요. 그래서 샤를르 드골의 그 수명 주기가 아주 짧아졌어요. 그다음에 영국 그 핵 강국도 그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핵 추진으로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핵 추진이에요. 근데 북한이 만든다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웃지요. 그러니까 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북한이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저게 진짜로 핵잠수함이라면 저렇게 공개하지도 않겠죠? 짓는 개는 못 문다 그러죠.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호주가 어쨌든 선진국이잖아요. 뭐 제조업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니까 전략미개예요. 영국과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결성해서 호주에게 두 핵 선진국이 전폭적인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해주기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 호주가 북한보다 정말로 너무나 잘 사는 선진국인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완벽한 기술 지원을 도장까지 받고 동맹까지 받고 첫 자국 핵추진 잠수함 진수 시기가 203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저렇게 뚝뚝뚝 만들어 갖고 지금 저거 너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고요? 그럼 저도 내일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방심하면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죠. 러시아가 기술 주면 지금 호주 기술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과 영국이 양국에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목매고 있는 중국하고도 중국 핵잠수함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 안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한테 준다고요? 병역 좀 파병해줬다고 준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나라는 나라를 하기도 좀 그렇죠. 김정은이 말하면 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2023년 9월에 또 우리를 실소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어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거 뚝딱거리고 만들어냈어요. 그건 뭐냐면 1800톤급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 이것도 물속의 경운기예요. 만든 지 30년, 40년 지난 거예요. 그걸 이어붙여갖고 거기다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것도 10발이나 들어가는 과분 수형을 만들어서 신나서 김건옥함이라고
김근옥이 6.25 때 영웅 이름이거든요. 요겁니다. 근데 그 김근옥 한 번도 거짓말이에요. 주문진 해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때 북한의 어뢰정이 50톤급짜리가 10,000톤이 넘는 순양함을 격침시켰다고 미국 걸.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격침시켰다고 하는 순양함 이름은 그건 이미 폐기된 지 오래된 함이었거든요. 그 영웅이 김근옥이에요. 가짜 영웅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놀랬죠. 저 말이 안 되거든요. 저거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날로 끝이었어요. 전날 처음 진수하고 운행할 때 우리 합참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경운기군요. 경운기는 괜찮아요. 저거는 과분수니까 중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 이후로 2023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운항이 포착된 적이 없어요. 네, 다행이에요. 운항하면 큰일 나요. 그 침몰할 수도 있거든요. 핵탄두 싣고 침몰하면 어떻게 돼요, 통에. 그런데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만든다고요? 한 50년 걸리면 모르죠. 전력화 힘들다. 만들어도 운영은 다른 얘기다. 오히려 만들면 더 큰일이다. 통일을 오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엉망으로 지금. 그러니까 방심은 안 되지만 이러면 이제 자꾸 그러거든요. 너무 방심한다고 욕먹으니까 제가 자꾸 조심스러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북한 기술로 불가능해요. 러시아가 도와줘도 불가능해요. 네, 트럼프팔 간세 전쟁 발발로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듯이 이 트럼프 2기를 맞아 이 안보 질서에도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한미동맹, 혈맹으로 표현되는 이 한미관계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이 변화를 읽어내는 깊은 수일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우리나라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